네, 안녕하세요. 네, 초급 수영 2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 되게 궁금한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동영상 강의로 이렇게 만나고 있지만, 항상 늘 여러분의 소식, 그리고 코로나라는 위험에 잘 방역을 하고 있는지, 혹은 위생수칙 잘 지키면서 지내고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이제 어느덧 일상생활에서 마스크 착용은 상당히 기본이 되었고요.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이동을 하게 되면은 과태료 10만 원이라는 이러한 벌금까지도 물게 되는 이러한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캠퍼스도 굉장히 거닐고 싶지만 코로나 때문에 못 걷는 점 참 안타까운 마음이 크고요. 비록 이렇게 동영상 강의지만 여러분들이 본업 학생 신분으로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상인명구조사라는 자격증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었던 게 여러분들이 코로나 이후에 또 여러분들의 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취득해야 되는 자격증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알아보고 미리 준비해 놓는 자가 바로 그거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늘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이야기했던 수상인명구조사 실기 테스트 했던 거 기억 다들 하시나요? 네, 자명 있었고 그리고 헤드업 자유형, 헤드업 평형 이런 게 있었죠. 모두 다 이런 게 수업과도 연계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실기 테스트, 그리고 이병, 그리고 로터리 킥, 와이뜨기 이런 것들에 대한 용어를 계속 익숙해지고 횡령이라는 건 처음 들어봤는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횡령은 옆으로 하는 수영이고 뭔가 어, 물건을 운반하거나 혹은 요구조자를 이렇게 나르는데도 쓰는구나.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런 용어들을 미리 이렇게 익숙하게 듣고 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 수영을 배우는 사람과 이런 게 없고 수영장에서 막 처음으로 그 영법을 보고 하면은 아무래도 조금 머릿속에 그 정립이 안 돼 있고 이해가 낮은 상태에서 몸으로만 하는 것과 미리 원리와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실제로 적용해 보면서의 그런 재미가 또 있습니다. 내가 알던 걸 해냈을 때 성취감도 상당히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이번 저희 강의에서는 계속 자격증에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 부각하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자격증을 취득하게끔 제가 이렇게 길을 이렇게 인도해 주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네, 2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목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인명구조 요원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인명구조 요원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어떻게 보면 사람의 생명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안전과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초급 수영이라고 기초적인 내용만 다루기보다는 누군가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안전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오히려 주체자가 된다면 아무래도 그러한 실수를 안 하겠죠. 네.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러한 장난을 줄일 테고 위험한 행동을 미연에 방지를 하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그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 행동을 안 하는 거고요. 그 행동을 모르면은 실수를 하게 되고 사고가 나게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인문구조 요원에 대해서 일단 먼저 처음 여러분들에게 인명구조 요원에 대해서 조금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가지겠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저희가 초급 수련이기 때문에 영법에 대한 다양한 수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유형이 어떻게 되는지 이 영법이 계속 가속만 할 수 있을까요? 네, 아니겠죠. 분명히 가속과 감속이 이루어지는 영법이라는
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팔 동작, 다리 동작, 호흡, 그리고 콤비네이션, 그래서 그 다음 포인트, 실력 향상 포인트까지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내용들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내용들, 그리고 세분화된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접근을 하다 보면은 그 영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할 때 그냥 팔을 휘젓는 게 아니고 이러한 원리로, 과학적인 원리로 물의 저항이 어떻고 이때는 감속을 하고 이때는 가속을 한다. 그러면은 몸에 힘을 줄 때와 안 줄 때의 완급 조절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효율적인 수영을 하게 되죠. 몸에 힘을 주고 빡 하는 자유형이 아닌 어느 포인트에서 힘을 주고 어떻게 해야 물의 저항을 가장 많이 받아서 앞으로 추진력을 가하고, 어떨 때는 어떠한 자세에서 물의 저항이 많이 받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수영장에서 배울 수 없었던 좀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준비를 했고요. 나중에 이게 전이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가르칠 때 그냥 팔 돌리세요, 이게 아니라 이런 팔은 이때는 뭐 감속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게 효율적이고요. 팔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떻게 하는 게 물을 많이 잡을 수 있고, 킥은 어떤 킥을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인 킥이다. 뭐 예를 들을 수 있겠죠. 그냥 차세요가 아니라 플러터 킥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플러터 킥은 깃발에 나붓기듯이 찬다라는 표현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전문 용어를 기억하고 나중에 현장에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용어들 모두 다 여러분들을 지식으로 얻고 나중에 여러분들도 지도자가 되어서 누군가를 가르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명구조 요원이란 이렇게 물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인명구조 요원? 우리가 알고 있던 여러분들 캐리의 베이에 가면은 거기에서 라이프가드 입었던 분들, 그런 분들을 인명구조 요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러한 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소양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인간 중심적으로 나의 수영 기술을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러한 인원을 인명구조 요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게 인간 중심적이어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람 대 사람으로 그 사람의 생명, 그리고 나아가서 가족들까지도 한 사람의 생명을 잃게 됨으로써의 그 가족들이 받는 정신적 피해와 그러한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런 가족의 그런 마음까지도 구한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수영을 배우고 그 수영 실력이 높아졌을 때 이런 타인을 안전하게 지키는 이러한 것들도 필요하다고, 기본적인 수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영을 전문적으로 배우기 전에 인명구조 요원의 기본적인 이러한 요인들을 알고 있다면 그냥 사람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사람을 구한다. 약간 인간적으로 이 사랑하는 사람을 구한다. 내가 아끼는 사람을 구한다라고 표현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보면요. 타인에 대한 배려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사람을 구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위에 사람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의 공간을 존중해주고, 다만 자신의 규칙상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때에는 바로바로 그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하게 이러한 기준점도 필요하고요. 강하고 단련된 신체라는 이 용어 그 저희 실기 테스트 내용이랑 조금 연계가 되나요? 자명 25m, 헤드업 평영 25m, 헤드업 자유형 25m, 이병 손 들고 5분, 뭐 이런 게 강하고 단련된 신체입니다. 이게 필요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타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나의 몸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은 당연히 컨트롤하고 타인까지도 횡령으로 나른다는 표현을 했었죠. 한 손은 수영을 하면서 한 손으로는
그 구조자를 끌어야 되는 이러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강하고 단련된 신체를 가지고 있어야 나의 건강이 아닌 타인의 건강까지도, 타인의 생명까지도 지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수영 실력이 아무래도 포함이 된 거겠죠. 그 어느 정도의 그 기록, 그 미터를 갈 수 있는 나의 실력을 보유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책임감 있고 헌신적인 롤모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본인의 맡은 책임을 지지 않고 나태하고 가끔 뉴스에 나오죠. 근무 중 태만 다른 것을 보고 있다가 늦게 발견하고 생명을 잃었다. 근무 태만 이러한 이슈들도 뉴스에서 나오긴 하는데요. 그런 걸 볼 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야 될 책임감이라고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타인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킨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수영 실력도 높일 수 있지만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타인의 생명까지도 사전에 안전을 지킬 수 있다면 더욱 모든 수영하는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사고가 발생되지 않겠죠. 네, 모두 다 서로의 안전을 지켜주고 서로 그 행동은 안 된다고 서로 이렇게 눈짓을 하면서 뛰면 안 돼. 약간 이렇게 고개만 끄덕이지 않을까. 네, 저의 나중에 소망이긴 한데요. 압박감 속에서 침착성 유지 능력이 있습니다. 이 용어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자명 같은 경우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한 20m, 15m 가게 되면은 숨이 엄청 차오릅니다. 숨이 차올라서 막 올라가고 싶고 막 정신이 혼미해지고 곧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런 표현을 하면 숨이 넘어갈 것 같은 느낌도 간혹 들긴 하는데요. 그런 아비규환 속에서도 정신을 정확히 잡고 목표하는 목표치까지 수영으로 쭉 나아가야 된다라는 이러한 압박감 속에서 침착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저도 또 기억에 남았던 게 약 20m를 자명으로 가고 밑에 2m, 3m 밑에 있는 인형을 끌고 올라와서 그 인형을 들고 로터리 킥으로 다리로만 뒤로 그 인형을 드는 그러한 테스트도 봤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일단은 초급 수영을 열심히 하고 반복적으로 고급 수영까지도 강의를 듣고 수영을 한다면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았던 좀 기억에 남았던 거는 수상인명구조사를 따로 오셨는데 아들과 아버지가 같이 시험을 보러 오셨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20대고 아버지께서 50대신데 수상인명구조사를 따시는 모습을 보면서 누구도 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들도 무조건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했었습니다. 네, 다음은 인명구조요원의 태도입니다. 여러분들 태도는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넘어가는 정도로 하고요. 사고를 미리 예방하도록 이야기해야 됩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사고가 나기 전에 뛰어다닌다. 저거는 위험하죠. 그리고 막 다이빙을 한다. 이런 것도 위험하죠. 여러분들이 인명구조원이 아니더라도 주변에서 좀 장난을 많이 치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러면 좀 위험할 것 같다 하면서 옆에서 한 번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혹은 부딪힐 것 같은 곳에 이렇게 킥판을 살짝 올려놓는 센스 이러한 것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만약에 다이빙 하다가 부딪힐 것 같다 하는 이렇게 수면초 벽면에 살짝 이렇게 킥판을 놓는다든가 약간 이러한 굳이 여러분들이 나서서 얘기를 하지 않아도 그런 게 있으면은 큰 사고까지는 발생하지 않겠죠. 가장 좋은 거는 인명구조위원에게 이야기해서 만약에 그 인명구조원이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면 인명구조위원님 이거 좀 위험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인명구조원이 된다면 전문적으로 이러한 사고 상황에 대해서 인지하고 판단하고 어떠한 절차에 따라서 대처해야 되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규칙을 지켜야 됩니다. 근무 태만 같은 경우 혹은 뭐 조금 안일하게 생각한다. 기존에 뭐 짜여졌던 루트대로 이동하지 않고 뭐 본인 마음대로 뭐 하다 보면은 사고가 늘 급작스럽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않고 그리고 핸드폰 만지고 막 딴짓하다가 보면은 네, 사고가 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집중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러한 태도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떻게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던져보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결정 훈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문제 또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금 이러한 학생이 지금 다이빙을 하다가 머리를 뭐 수용조 벽면에 부딪혔다라고 설명을 할 줄 알고요. 그리고 그 문제 또는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머리를 다쳤기 때문에 어떻게 이 사람을 물속에서 안전하게 내가 물 바깥으로 옮길 수 있을까? 혹은 내가 다쳤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이런 상황에서 2차 피해 혹은 뇌출혈 상황에서 혹은 경추, 경추가 골절된 상황, 부러진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까라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고 지금 뭐 적어보는 것까지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제가 이야기했던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2차 상해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한번 여러분들이 던져봄으로써 그 사고에 대한 그 중요성, 어떻게 보면 심각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피드백이 되지 않을까?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 사고에 대한 대처까지 생각을 한다면 뛰지 않겠죠. 막 다이빙하지 않겠죠. 얼마나 어, 2차 상해가 심각한지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하지 않게 되고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까지도 막 이렇게 이야기해 주겠죠. 자제해 달라.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각 대안의 결과도 적어보고요. 결정을 내리고 내가 선택한 대응 조치에 대한 근거, 내가 왜 이렇게 부목을 됐는지, 혹은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이렇게 양, 양팔을 목 뒤로 이렇게 해서 물 안에서 경추와 머리가 흔들리지 않게끔 고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친 사람의 양팔을 머리 뒤로 이렇게 해서 부목이 되는 거죠. 양팔이. 양팔의 2두와 3두가 그 사람의 머리와 목을 지지해주는 이렇게 잡아서 천천히 물가로 가볍게 호흡은 유지하면서 들어서 이렇게 옮기는 이러한 구조법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뒤로 가서 먼저 생각을 한다면 앞에가 발생이 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의사결정 훈련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의사결정 훈련은 어떻게 대처할까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수영장 뛰어나인 등 경미한 안전규정 위반, 혹은 수영이나 다이빙을 하면서 무서워하거나 힘들어 보일 때, 세 번째,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그리고 다른 사용자를 물에 밀어 넣는 등 중대한 규정을 어길 때, 이러한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주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앞에서 이야기했던 문제 또는 상황 설명하고 뭐 대안을 생각하고 결과를 적고 여러분들이 그 대응한 조치에 대한 근거를 적다 보면은 이러한 사고에 대한 원인과 대처와 근거를 이렇게 적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고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좀 적어보는 것도 좋다고 판단이 들고요. 자유형의 영법의 특징으로 수영의 영법 중 가장 빠르게 수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한쪽 팔이 풀을 하는 동안 다른 한쪽 팔은 쉴 수 있으므로 에너지 효율 면에서도 가장 좋아서 장시간 수영하는데 가장 적합합니다. 영법 중 자유형을 가장 먼저 익히는 이유는 배우기 가장 쉽기도 하고 유사시 빠른 대처로 생존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TV나 장거리 수영을 할 때에도 자유형으로 하는 영상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효율적인 영법이기도 합니다. 자유형의 속도 곡선입니다. X축은 시간의 흐름을 이야기하고 좌측의 Y축은 이동 속도를 이야기하는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가속과 감속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캐치, 풀, 피니시, 리커버리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오늘 수업 중 아직은 낯설고 생소한 용어가 있을 텐데요. 저랑 같이 이렇게 반복하면서 익숙하게끔 제가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캐치란 손을 입수한 후 손바닥으로 물을 잡는 동작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손가락의 간격은 일정하게 벌려 최대한 물의 저항을 높여야 합니다. 손가락 간격은 손바닥에서 힘을 자연스럽게 풀었을 때 벌어지는 너비를 이야기하고요. 다음으로 풀은 손과 팔을 이용하여 뒤로 밀어내는 동작으로 작용 반작용의 원리로 신체가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유형에서 가장 중요한 팔 동작으로 추진력을 가장 많이 얻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는 것처럼 가속의 급격한 증가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피니시 동작이 있는데요. 풀 동작 이후 손을 물 위로 꺼내기 전까지 동작을 피니시라고 합니다. 실습 중에 포인트로는 엄지손가락을 허벅지 옆을 스치듯 끝까지 밀어준다 라고 티칭을 많이 합니다. 그래야지 물의 저항을 끝까지 얻어서 신체가 앞으로 나아가는 효율적인 동작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티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커버리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리커버리는 한 팔이 캐치, 풀, 피니시 동작을 하고 있을 때 다른 팔은 물에 신체 저항을 낮추기도 하고 잠시 회복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쪽 팔이 리커버리를 하는 동안 다른 한쪽 팔은 캐치, 풀, 피니시를 하므로 신체는 일정하게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이때 킥은 좌우 번갈아 계속 차게 됩니다. 기본적인 킥은 6비트 킥으로 차고요. 비트 킥에 대한 설명은 다리 파트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용어들에 대한 그림입니다. 수영을 할 때 물속에서는 손으로 물을 뒤쪽으로 보냄으로써 추진력을 만들어내는데 캐치는 가능한 빠르게 하고 물을 젓는 시간은 길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가속하는 요령입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1번은 손을 입수한 후 손바닥으로 물을 잡는다. 이때 다른 한쪽 팔로 리커버리를 시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림처럼 캐치 동작 이후 그 다음 풀, 피니시, 리커버리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고요. 반대팔은 리커버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풀 동작을 그림으로 나타낸 건데요. 몸의 옆면까지 팔을 움직여서 물을 젓는다 라고 표현하고 이때 다른 한쪽 팔은 리커버리를 또 통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동작입니다. 세 번째는 피니시 동작으로 풀을 끝내고 손을 물 위로 꺼낼 때까지 말합니다. 이때 다른 한쪽의 팔이 입술을 통해 쉬지 않고 롤링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리커버리라는 용어에 대한 설명인데요. 물 위에서 팔을 돌려서 다음 입수에 대비하는 휴식을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때 다른 팔은 캐치부터 풀이라는 동작을 하고 있을 때 다른 팔은 리커버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입수라는 용어인데요. 입수를 할 때 그냥 편하게 물 안에 넣기도 하지만
손끝부터 물에 넣어서 마찰을 최소화하여서 아무래도 빠르게 입수 후 캐치까지 하기 위해서 손끝부터 넣는다고 표현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킥은 뒤에서 좀 자세히 설명할 텐데요. 양쪽 다리를 번갈아 가며 위아래로 계속 다운킥을 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다음은 앞에서 얘기했던 캐치라는 동작에 대하여 좀 자세히 더 알아보려고 하는 건데요. 캐치의 타이밍에 따라 속도 비교하는 그림입니다. 빠른 타이밍으로 캐치한 A와 캐치가 느린 B를 속도 곡선으로 비교하여 보았을 때 캐치 후 급격히 세로축의 이동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 속도의 차이가 쌓여서 결과적으로 A가 빨리 목표 지점에 도달한다라는 연구 결과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또한 타이밍이 빠를수록 많은 양의 물을 뒤쪽으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수영에서는 입수 후 물을 잡아 뒤쪽으로 보내므로 앞으로 나아가는 힘, 추진력을 만들어서 단숨에 가속을 합니다. 특히 자유형은 팔이 추진력을 만드는 비율이 높으며 입수 직후에 캐치를 하면 가장 크게 속도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잡는 타이밍이 빠르면 빠를수록 많은 물을 뒤쪽으로 보낼 수 있고 그 반작용으로 추진력도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설령 빠르게 캐치를 하더라도 팔꿈치를 구부린 상태로 스트로크를 하게 되면 물을 확실하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뒤쪽으로 보내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만들어지지 않아 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즉, 팔꿈치를 구부리면 팔 전체에 힘이 들어가서 물을 확실하게 끌어모을 수가 없습니다. 우측 상단의 그림은 처음 입수, 캐치, 풀, 피니쉬 동작까지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고요. 그다음 우측 하단은 처음에 설명했었던 리커버리, 엔트리, 푸시, 캐치, 풀, 피니쉬까지 이러한 일련의 동작은 쉬지 않고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을 표현하는 그림입니다. 세 번째 다리입니다. 전신이 좌우로 회전하는 롤링이 커지면 스트림라인이 무너져 스피드를 잃어버리는 큰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킥인데요. 킥으로 상반신과의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자유형의 추진력은 손으로 물을 저으며 얻을 수 있는데 이때 팔만 억지로 돌리면 몸이 좌우로 회전하는 롤링이 과도하게 일어나서 몸의 중심축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스트림 라인이 무너져 물의 저항을 크게 받게 됐습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움직임을 없애서 스트림 라인을 유지하는 것이 킥의 역할이다 라고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스트림 라인이라는 용어가 낯설게 등장했는데요. 스트림 라인은 물의 저항을 최소한으로 받으며 앞으로 나아가기에 이상적인 자세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킥은 이렇게 불필요한 움직임을 흡수하기 위한 하나의 부수적인 동작이지만 꼭 필요한 동작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림을 보면 위에 킥이 없는 경우 물을 보내는 방향이 정확히 뒤쪽이 아닌 비스듬한 뒤쪽이 되기 때문에 추진력이 진행 방향에 맞게 똑바로 작용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진행 방향과 마주하는 면적이 커지기 때문에 물의 저항을 강하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킥이 있는 경우 물을 보내는 방향이 바로 뒤가 되기 때문에 추진력이 진행 방향에 맞게 똑바로 작용하여 스트림라인에 가까운 자세가 유지되어 물의 저항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처럼 킥이 없으면 좌우 롤링이 심해지고 축의 흔들림과 물의 저항이 높아지고 있는 그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킥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자유형의 킥은 추진력을 얻는다는 것보다 상반신과의 균형을 잡기 위한 동작입니다. 아무리 힘껏 차더라도 꼭 효율적인 가속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자유형에서는 고관절부터 발끝까지 다리 전체를 사용해서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는 느낌으로 부드럽게 차야 합니다. 킥 동작을 할 때 무릎은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구부러지는 느낌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면 무의식적으로 무릎이 구부러지게 되고 하반신뿐만 아니라 상반신에도 불필요한 힘이 전달되어 균형이 무너져 감속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물보라는 저항을 많이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물보라는 물체가 물에 부딪히면서 생기는데 물보라가 크다면 그만큼 큰 저항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킥 때문에 물보라가 크게 일어나는 경우에는 킥에 힘이 들어가서 무릎이 구부러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릎을 구부리지 않고 차야 가장 효율적인 동작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 호흡법입니다. 호흡법은 호흡의 간단한 원리는 공기를 마시고 입술을 할 때 물속에서 잠깐 호흡을 멈추었다가 다시 수면 밖으로 나오기 전에 공기를 코로 내뿜고 수면 밖으로 입이 나온과 동시에 입으로 숨을 내뿜고 동시에 공기를 들여 마십니다. 물속에서 날숨을 할 때에는 코로만 공기를 내뿜어도 되고 코와 입으로 공기를 같이 내뿜어도 됩니다. 물속에서 처음부터 입이 나올 때까지 계속 공기를 내뿜기보다는 입술을 하고 나올 때 공기를 내뿜고 중간에는 잠깐 멈추는 게 몸을 덜 가라앉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원리는 폐 내에 부력을 유지하는 방법인데요. 아무래도 인체 내에 폐 공기가 많이 보유하게 되면 부력의 영향으로 물에서 조금 뜰 수 있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림의 왼쪽 그림은 초급자들이 호흡법을 할 때 물속에서 벽을 잡고 그 다음 옆면으로 호흡을 하는 그림이고요. 우측의 그림은 조금 전에 설명했었던 얼굴을 수중으로 돌리고 그 다음 코에서 조금씩 내뱉고 입에서도 내뱉고 마지막 표면 물 수중 바깥으로 나오기 전에 입에서 크게 내뱉고 마지막에 바깥에서 호흡을 빠르게 마시는 그림입니다. 이 설명은 조금 어렵게 느낄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음성이지만 시범을 보이면 고개를 물속에 넣고 코로 파, 파 이렇게 이러한 사이클로 물속에서 코로 물을 많이 내뱉는 이유는 코로 물을 많이 들어가면 거부감이 느끼기 때문에 물속에서는
하고 어, 물을 계속 밑 바깥으로 뱉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제가 알려드린 사이클을 미리 조금 생각해보고 저렇게 벽면을 잡고 연습을 하게 되면 수영하는 도중에 코로 물이 들어가는 상황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게 됩니다. 평형이나 저병에 비해 자유형은 저항을 크게 받지 않고 호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얼굴을 드는 동작이 크면 몸의 축이 좌우로 흔들려서 크게 감속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축이 흔들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얼굴을 조금만 들어 호흡을 해야 합니다. 호흡을 할 때 얼굴을 많이 들지 않는 것이 물의 저항을 최소화하는 요령입니다. 입이 수면에 겨우 나오는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얼굴 전체가 수면에 나올 정도로 얼굴을 많이 들게 되면 평형과 동일하게 가슴으로 물의 저항을 받아서 크게 감속하게 됩니다. 또한 많이 든 얼굴을 내리는 동작이 필요하기 때문에 몸이 위아래로 움직여서 스트림 라인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과 같이 얼굴을 많이 들게 되면은 많이 올라간 만큼 다시 중력에 의해 많이 또 몸이 내려가게 됩니다. 또한 물의 저항도 많이 받게 되고요. 그만큼 가속에 많은 차이를 가지게 됩니다. 근데 앞에서 이야기했던 입이 수면에 겨우 나오는 정도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움직임이 또 작아지고 가장 효과적으로 다음 동작과 부드럽게 연결이 되고 감속도 최소값으로 하기 때문에 가속에 좀 더 빠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입이 수면에 겨우 나오는 정도로 하게 된다면 물의 저항을 최소화하여서 가장 이상적인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호흡이 서툰 경우 얼굴을 과도하게 많이 들게 되는데요. 왜냐면 아무래도 호흡을 너무나 원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상당히 많은 얼굴을 치켜 세워서 생존을 하기 위해서 고개를 많이 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호흡이 서툰 경우 옆이 아니라 앞을 향해 얼굴을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옆으로 얼굴을 드는 것 이상으로 엄청나게 큰 저항을 받아 급격한 감속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일단은 옆으로 얼굴을 드는 연습부터 시작해서 조금 익숙해진다면 얼굴을 들고 수영을 하는 법도 점차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림은 얼굴을 과도하게 들고 호흡하는 그림이고요. 얼굴을 과다하게 들게 되면 가슴 쪽이 아무래도 앞으로 나아가는 진행과 반대 방향으로 저항이 높아지는 그림입니다. 다음은 그 호흡법과 롤링을 같이 이렇게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림인데요. 목을 옆으로 뒤틀어서 얼굴을 든다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호흡은 상반신이나 롤링과 맞춰가며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원활하게 해야 합니다. 가끔 롤링과 상관없이 목을 뒤틀어서 얼굴만 수면에 내놓는 것은 좋지 않은 호흡 동작입니다. 다시 말해
자유형이나 배형의 특징 중 하나가 롤링입니다. 롤링은 앞에서 설명한 캐치, 풀, 피니쉬 동작을 이야기합니다. 자유형을 할 때 이러한 롤링에 호흡할 타이밍을 맞추면 좋습니다. 롤링으로 자연스럽게 몸이 회전하였을 때 그 상반신의 움직임에 맞춰 얼굴을 옆으로 돌리면 저절로 얼굴이 수면에 나오는데 그 타이밍에 재빠르게 이렇게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호흡으로 인한 감속을 막을 수 있습니다. 롤링과 상관없이 호흡을 위해서만 목을 비틀어서 들면은 몸의 중심축이 어그러져 스트림 라인이 무너지고 물의 저항을 받아 감속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림을 보게 되면은 앞에서 봤을 때 몸의 축은 어긋나지 않게끔 롤링에 맞춰 자연스럽게 회전하는 그러한 장면을 이렇게 밑에서 자세히 볼 수 있었는데요. 위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한쪽은 한 팔은 리커버리 동작, 그리고 다른 팔은 입수 캐치하는 동작을 볼 수 있는데요. 호흡을 해도 몸의 중심축은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입만 수면으로 나오게 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옆에서 봤을 때도 자연스럽게 롤링과 상반신의 그 비틀림에 맞추어 호흡을 하게 되면은 호흡을 하여도 몸의 중심축은 어긋나지 않는 그림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콤비네이션입니다. 앞에서 자세히 설명하지 못한 6비트 발차기를 자유형에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6비트로 수영할 경우 첫 번째와 네 번째 킥은 강하게 차고 다른 총 4번의 킥은 약하게 차면서 리드미컬하게 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흡은 롤링에 맞춰 자연스럽게 실행합니다. 즉 입수, 캐치, 리커버리에서 한 번씩 다운킥을 하는 것입니다. 자유형 영법은 한 번의 스트로크, 즉 좌우 팔을 한 번씩 젓는 동안에 몇 번 킥을 하는지에 따라서 2비트, 4비트, 6비트 등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림은 스트로크를 한 번 하는 동안에 6번의 킥을 하는 6비트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방법이 100에서 200m 거리를 수영하는데 최적의 발차기라고 합니다. 6비트에서는 왼팔의 입수와 오른 다리의 다운킥, 오른팔의 입수와 왼 다리의 다운킥의 조합일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으므로 이때 강하게 차야 합니다. 즉 입수할 때 대각선에 있는 다리로 다운킥을 한다고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호흡은 얼굴을 드는 쪽 팔에 리커버리 타이밍에 실행하게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1번과 4번의 발을 보게 되면 빨간색으로 동그라미가 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강한 추진력을 얻을 수 있는 동작이고요. 나머지 4번의 킥은 리드미컬하게 상반신의 롤링과 그 신체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찾는 부수적인 동작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편합니다. 다음은 포인트입니다. 입수 후 빠른 타이밍으로 캐치해야 합니다. 첫 번째 그림은요, 스타트 이후에 가장 이상적인 스트림 라인인데요. 물속에서의 물의 저항을 최소화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림처럼
팔은 뒤로, 귀의 뒤로 모아 앞으로 쭉 뻗은 모습입니다. 저 자세는 다이빙 시에도 필요한 동작인데요. 입수 시에 수면과의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동작입니다.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중력에 의해 몸이 가라앉기 때문에 입수 후에 빠른 타이밍으로 캐치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입수하자마자 신체 위치를 고려하지 않고 너무 물에 깊숙한 데 있는데 캐치를 하게 되면은 그것도 안 되기 때문에요. 자신의 신체 위치를 어느 정도 물속 안에서 출발했다면 부력을 통해 혹은 발차기나 몸의 웨이브를 통해서 수면으로 조금 올라온 상태에서 빠른 캐치 동작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가속을 높여야 합니다. 킥으로 좌우의 과도한 롤링을 없애서 스트림라인을 유지하고 호흡은 롤링에 맞춰서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실행합니다. 저항을 늘리는 요소를 가능한 배제하고 수영해야 하는데요. 자유형에서는 손을 입수하는 것과 동시에 물을 캐치해서 대량의 물을 뒤쪽으로 보내고 그렇게 추진력을 얻어 앞으로 나아갑니다. 가능한 한 빠른 타이밍으로 캐치한다면 그만큼 많은 물을 저을 수 있으므로 효율적으로 가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팔을 저을 때 생기는 상반신의 롤링을 적당히 없애주는 것이 킥의 역할이며 킥으로 균형을 잡아서 저항이 적은 자세를 유지합니다. 호흡에서는 머리를 너무 많이 들지 않도록 하고 롤링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얼굴을 들면 물의 저항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림의 네 번째 그림은 뒤쪽으로 물을 보내는 풀의 동작이고요. 5번은 마지막 왼팔의 피니시 동작, 그리고 그림의 오른팔은 리커버리 동작이기도 하지만 입수 동작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6번은 오른팔의 캐치 동작이고요. 그 다음 이때는 오른 다리의 다운킥을 통해서 몸의 균형을 맞추는 동작입니다. 다음 7번은 왼팔의 리커버리 동작이기도 하지만 오른팔은 풀 동작으로 물을 뒤로 밀어내는 동작이고요. 그 다음 8번은 피니시 동작 이후에 상반신이 자연스럽게 돌아갈 때 롤링 타이밍에 맞춰서 얼굴을 들고 호흡하는 모습입니다. 이때 입만 수면 바깥으로 나가서 물의 저항을 최소화해야 하는 동작이기도 하고요. 9번 동작은 호흡 이후에 오른팔을 입수하고 왼팔은 다시 캐치 동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번 수업에 총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실력 향상 포인트는 크게 네 가지로 팔, 호흡, 다리, 그리고 콤비네이션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팔은 입수 후에 바로 캐치한다 라고 기억하시면 수영 수업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앞으로 자유형을 하는데 이 포인트는 꼭 잊지 않고 기억하길 바랍니다. 호흡은 얼굴을 너무 많이 들지 않고 호흡을 해야 하는 호흡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 롤링의 상황에 맞춰 호흡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다리는 킥으로 상반신과 하반신의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한다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나머지 4번의 킥은 리드미컬하게 한다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마지막으로 콤비네이션의 동작에서는 오른팔과 왼다리 그리고 왼팔과 오른다리의 조합으로 강하게 차서 가속도를 높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투비트 킥은 지금 앞에서 설명한 오른팔과 왼다리, 왼팔과 오른다리에서만 킥을 하는 것을 투비트 발차기라고 합니다. 일단 6비트 발차기가 익숙해지고 난 이후에 숙련도가 좀 어느 정도 올랐을 때는 투비트 발차기를 통해서 이렇게 적절하게 발차기를 할 수 있기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 2주차 수업 모두 마쳤고요.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배웠던 내용들 모두 다 기억 잘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같이 또 만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